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제15회 실기필답형 관련도 실전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문제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순도가 98%인 이산화망관 1g을 1리터에 용해시켰을 때 농도를 ppm으로 환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ppm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ppm이라는 단위는 미리그램 퍼 리터예요. 따라서 주어지는 우리가 단서를 이용해서 미리그램 퍼 리터라는 단위로 환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미리그램이라는 질량이 있어요. 따라서 1g이겠죠. 자, 리터라는 것은 부피입니다. 부피 1리터예요. 여기에 뭐를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순도 98%만 보정을 해주시면 쉽게 우리가 단위를 환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ppm이라는 것은 미리그램 퍼 리터니까 ppm이라는 것은 미리그램 퍼 리터니까 자, 지금 1g이죠. 1g은 1 곱하기 10의 3성 미리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누기 1리터.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미리그램 퍼 리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산화망간은 순도가 100%짜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98%짜리를 사용하게 되죠. 98%를 사용하게 되면 시약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죠. 왜?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큼 시약이 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보정을 했을 때 순도가 98%가 나오면 100분의 98%, 다시 말해서 100분의 순도 퍼센트를 보정하는 게 아니고 100 나누기 순도 퍼센트, 다시 말해서 100 나누기, 지금 순도가 98%니까 100 나누기 98%로 여러분들이 보정해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순도를 보정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면 1020.41mg per L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mg per L 단위로 묻는 게 아니고 ppm 단위로 묻기 때문에 mg per L가 ppm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ppm으로 마지막 답을 내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1020.41 ppm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위 환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이를 하는데 가장 핵심은 순도가 주어졌을 때 순도를 보정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 보시면 물 100g 속의 분자량이 100g per 1몰, 다시 말해서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1몰이 분자량이잖아요.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100g인 물질이라는 소리입니다. 용질 10g이 들어있다. 모랄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랄 농도라는 것은 단위가 몰 퍼 리터거든요. 근데 모랄 농도를 나타내는 기호는 뭐가 되느냐 하면 소문자 M이에요. 반면에 대문자 M으로 표시하는 것은 뭐죠? 몰 농도. 소문자 M으로 표시하는 것은 모랄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몰 퍼 킬로그램이라는 모랄 농도는 용질의 몰수라는 게 몰이잖아요. 나누기 용매의 질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몰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질의 몰수를 계산했을 때는 용질의 질량 나누기 분자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용질의 질량 10g 나누기 분자량,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100g이에요. 따라서 계산하면 용질의 몰수는 0.1몰이 됐어요. 자, 그리고 모랄 농도는 용질의 몰수, 다시 말해서 0.1몰 나누기 용매의 질량. 지금 용매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 100g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g이라는 것은 0.1kg이 되는 거죠. 왜? 모랄 농도의 단위가 몰 퍼 킬로그램이니까 용매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서 대입해야 되겠죠. 따라서 100g은 0.1kg.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1.0 몰 퍼 킬로그램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모랄 농도라고 해서 문제 조건에서 갈로에서 M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 값을 1.0 M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M으로, 소문자 M으로 표기하든 몰 퍼 킬로그램으로 표시하든 관계없어요. 그냥 모랄 농도로 표기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면 수산화나트륨 20g을 4도씨 물 200ml에 용해시켰을 때 질량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것은 뭐죠? NaOH가 수산화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20g. 그럼 20g이 뭐가 되는 거죠? 용질이 되는 거죠. 용질.
자, 그리고 4도씨 물 200ml. 200ml라는 것은 용매가 되는 거예요. 용매. 그러면 200ml라는 용매를 g으로 고쳐요. 왜? 질량 농도라는 것은 g으로 표시하는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g으로 고치기 위해서 물의 비중, 4도씨 물의 비중이 1.0g/ml거든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200g이라는 용매가 나오겠죠. 따라서 용질이 20g, 용매가 200g. 그러면 질량 농도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용질 나누기 용질 플러스 용매 곱하기 100이에요. 용질이라는 것은 녹는 시약을 뜻하는 거죠. 용매라는 것은 녹이는 물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용질 자리에 얼마? 20g. 용질 자리 20g, 용매 자리에 얼마? 200g. 전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9.09%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팁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NaOH라는 수산화나트륨은 우리가 수산화소듐 또는 가성소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상에서 수산화나트륨뿐만 아니고 다른 용어로 여러분들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니까 용어의 의미, 여러 가지 용어의 여러분들 어떤 용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시게 되면 유류의 화재를 진화하고자 했을 때 사용되는 소화기의 등급을 쓰시오. 유류라는 것은 액체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석유계 이제 화재를 이야기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팁에서 화재 등급을 봐야 되죠. 이 문제는 유류 화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화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일반 화재가 가장 흔한 화재가 일반 화재잖아요. 그래서 A급이라고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유류 화재, 그리고 B급, 전기 화재 C급, 금속 화재 D급, 그리고 주방용 식용유 화재가 K급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반 화재가 A급, 그리고 유류 화재가 B급, 전기 화재가 C급, 금속 화재가 D급, 주방 식용유 화재가 K급.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유류 화재예요. 따라서 유류 화재는 지금 몇 급에 해당하죠? B급 화재에 해당하니까 B급이 정답이 되는 거죠. 꼭 숙지해 놓으세요. 각각의 화재에 따른 등급, 일반 화재는 A급, 유류 화재는 B급, 전기 화재는 C급, 금속 화재는 D급, 주방 식용유 화재는 K급. 그러니까 화재 등급이 지금은 유류 화재가 나와 있지만 일반 화재가 나올 수도 있고 금속 화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화재가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출제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전위 에너지 표시 방법 5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전위 에너지를 표시하는 방법 5가지를 여러분들이 나열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별표가 붙어 있는 경우에서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 시그마에서 시그마 전위, 그리고 파이에서 시그마에서 파이 전위, 파이에서 파이 전위, n에서 시그마 전위, n에서 파이 전위. 그래서 별표가 붙어 있는 것은 전위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5가지로 표현을 주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끝날 게 아니라 팁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이제 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그마라는 것은 단일결합, 일중결합. 자, 그리고 파이라는 것은 다중결합. 다중결합이라는 것은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뜻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은 전위 에너지의 종류를 5가지를 물었는데 순서를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위 에너지가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로, 큰 값에서 작은 값의 순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으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n에서 파이 전위가 가장 작아요. 그리고 n에서 시그마 전위, 파이에서 파이 전위, 시그마에서 파이 전위, 시그마에서 시그마 전위 순서로 전위 에너지가 커진다는 것을 꼭 숙지하세요. 따라서 이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가 상당히 잘 됩니다. 3번을 기억하게 되면 전위 에너지의 종류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정확하게 작은 것부터 큰 순서,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기억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종류는 자동적으로 알 수 있게 되니까 3번 전위 에너지의 순서를 반드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6번을 보시면
광운으로부터 들어온 여러 파장의 빛을 각 파장별로 분산하여 한 가지 색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얻어내는 장치의 이름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 파장의 빛을 각 파장별로 분산을 해서 한 가지 색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얻어낸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파장을 한 가지 색이 뭐예요? 단색이죠, 단색. 따라서 한 가지에 해당하는 색깔을 파장의 빛을 나타내는 장치. 그러면 한 가지가 단색이고 장치의 이름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단색화 장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단색화 장치에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프리즘이나 회절격자라는 단색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단색화 장치는 결론적으로 두 빛이 만나서 하나의 빛이 되게 하는, 말 그대로 단색이 되게 하는 장치를 단색화 장치라고 하는데, 그 단색화 장치의 종류에는 프리즘이나 회절격자, 회절격자를 다른 말로 우리가 회절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회절격자라고 적으셔도 되고 회절발이라고 적어도 돼요. 그 시험상에서는 지금은 단색화 장치의 정의를 주고 그 다음에 단색화 장치를 답으로 물었겠지만 다르게 나왔을 때는 단색화 장치의 종류를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프리즘이나 회절격자라는 종류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보기의 단위를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 순서로 배열하시오. 자, N, 마이크로, K, H라고 그러죠. 그러면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P라는 것은 피코, N이라는 것은 나노, 마이크로는 미크론, M은 밀리, C는 센티, D는 데시, D는 데카, H는 헥토, K는 킬로, M은 메가라는 단위를 나타내요. 그러면 각각의 값을 보면 피코라는 P는 10의 마이너스 12성의 값을 가지고 N이라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성, 마이크로라는 미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성, M이라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성, C라는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성, 데시라는 D는 10의 마이너스 1성, 데카라는 D는 10의 1성, 헥토라는 H는 10의 2성, 킬로라는 K는 10의 3성, 메가라는 M은 10의 6성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보다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되나요? 자, P가 없으니까 N이 가장 작은 값을 다니게 되죠. 그리고 미크론, 그리고 H라는 헥토, 그리고 K라는 킬로의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단위가 지금 여러분들 표에 있는, 팁에 있는 이 표에 있는 다른 단위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는 피코, 나노, 미크로, 밀리, 센티, 데시, 데카, 헥토, 킬로, 메가 순서로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값이 얼마인지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각각의 값을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코를 센티로 고쳤을 때 얼마가 필요하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각각의 단위를 이왕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답을 적을 수 있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와 있는 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그 유사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8번, 다음은 분광광도계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광원부에서 사용되는 광원을 파장에 따라서 구별하여 쓰시오. 2번, 파장선택부에서 파장선택에 사용되는 장치 두 가지를 쓰시오. 3번, 시료부에서 사용되는 흡수셀의 종류를 쓰시오. 4번, 척광부의 종류를 파장에 따라 구별해서 쓰시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광원부에서 사용되는 광원을 파장에 따라서 구별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램프라는 광원이 두 개가 있죠. 텅스텐 램프라는 게 있고 중수소 방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면 자외부와 건적외부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뭐예요? 텅스텐 램프예요. 반면에 자외부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중수소 방정관이 되는 거죠. 가시부와 건적외부의 광원은 텅스텐 램프, 자외부의 광원은 중수소 방정관. 자, 반면에 2번 파장선택부에서 파장선택에 사용되는 장치 두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파장을 선택하는 장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단색화 장치와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파장을 선택하는 장치는 단색화 장치와 필터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단색화 장치는 또 두 개가 있죠. 단색화 장치 같은 경우에서는 프리즘이나 회절격자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료부에서 사용되는 흡수셀의 종류 두 가지를 써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료셀을 넣는 용기를 시료셀, 대조액을 넣는 용기를 대조셀이라고 하니까 흡수셀의 종류 두 가지는 시료셀을 넣는 시료셀과 대조액을 넣는 대조셀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척광부의 종류를 파장에 따라서 구별해서 쓰시오. 척광부라는 게 척정부나 척광부는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광정관이나 광정자정배관은 자외 내지 가시파장. 그래서 파장은 자외와 가시파장에서는 광정관이나 광정자정배관을 쓴다는 거고. 자, 그리고 광전도셀은 건적의 파장, 그리고 광전지는 가시파장에서 사용되는 척광부, 다시 말해서 기록부의 종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숙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산에 눈이 들어갔을 때 조치 방법을 간단히 써시오 되어 있어요. 산이 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산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알카리성 시약을 사용해서 중화를 시켜야 되고, 알카리성 물질에 대한 피해는 산을 이용해서 중화를 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산이 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실험을 하다 보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시약이 눈에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흐르는 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씻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액성이 되는 묽은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으로 씻어서 중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산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물로 씻고 그리고 알카리성 물질이 되는 묽은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으로 씻어준다는 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죠. 그런 다음에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치사항과 중화제가 있는데 알카리성 약품이에요. 알카리성 약품이 피부에 묻었어요. 그러면 알카리성 약품이 피부에 묻었을 때는 뭐를 쓰는 거죠? 반대되는 액성이 되는 산을 쓰는데 묽은 아세트산이 약산이잖아요. 묽은 아세트산을 이용해서 피부를 씻은 후에 흐르는 물로 피부를 재차 씻어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강산의 중화제와 강알카리성의 중화제를 보면 강산에 대한 중화는 알카리성을 쓰니까 묽은 알카리성 물질, 다시 말해서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쓰시면 돼요. 반면에 강알카리성의 중화제는 묽은 산성 물질을 쓰는데 아세트산 용액을 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산이 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즉시 물로 씻고 알카리성 용액으로 씻는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알카리성 용액 중에서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알카리성 물질에 대한 피해를 받았을 때는 산성 물질이 되는 아세트산이라는 용액을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지 정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에 발생되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수돗물을 틀었을 때 나오는 물은 맑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바가지에 담아 놓으면 용액이 녹슨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현상, 녹슨 것처럼 보이는데 이 현상의 이름을 쓰시오. 2번. 녹슨 것처럼 보이게 하는 원인 물질을 화학식을 쓰시오. 그리고 이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면 수돗물을 틀었을 때 나오는 물은 맑은 것처럼 보이는데 큰 바가지, 다시 말해서 용기에 담아놓으면 이 용액이 녹슨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따라서 이 녹슨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녹쓰는데 녹슬게 되면 무슨 색깔로 보이죠? 적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녹이 슬었다는 소리는 물이 적색으로 보이니까 그 현상을 우리가 적수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적수현상을 보이게 하는 원인 물질이 뭐냐? 원인 물질은 철이에요, 철. 그래서 화학식으로 철을 쓰라고 했으니까 철의 원자 기호가 Fe가 되겠죠. Fe. 자, 그럼 이런 적수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Fe라는 철이 산화가 돼요. 따라서 산화되어서 1산화철이나 2산화철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철이 생성이 안 되면 굳이 적수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물에서 수돗물 자체 내에서 수돗물을 받게 되니까 철이라는 물질이 산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산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철이라는 물질이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산화가 일어나게 되면 일산화철이나 이산화철이 생성이 돼요. 따라서 일산화철이나 이산화철에 의해서 수돗물이 이렇게 녹슨 것처럼 붉게 보이는 적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유는 여러분들 답지에 있는 것처럼 철이 산화되어서 일산화철이나 이산화철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란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보고 내서 적에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친 다음에 댁에 오셔서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적에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